원펜타스, 그 다음에 방배 5구역 이런 지역들 사실 쭉쭉 나와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허다해요. 근데 그런 돈이 없는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유일하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 나는 그래도 많이 오르면 팔아도 돼 라는 게 재개발 투자예요. 빌라 투자. 오늘 6월 25일 이충민의 부말리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오늘부터는 매주 수요일날 8시부터 9시까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또 매주 수요일날 이 시간에 고정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항상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그리고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자산시장이 아주 불이 붙었죠. 지금 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도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00포인트를 넘어가지고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 넘어서 3100포인트를 달려가고 있는데 3년 6개월 만에 최고점을 지금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뿐만이 아니죠. 뭐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투자, 자산시장이 또 황금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좀 공격을 하면서 서로 큰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해가지고 가상자산이라든가 주식이 좀 빠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바로 또 이제 뭐 휴전에 합의를 하고 이런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시 회복을 하고요. 계속적으로 상승 릴레이를 가고 있습니다. 뭐 가상자산, 주식뿐만이 아니죠. 부동산은 또 말을 할 것도 없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요. 일주일에 0.7% 오릅니다. 1년 단위로 따지면 30% 넘게 상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 상태에서 은행에 돈을 넣어놓겠습니까? 전부 다 부동산 쪽으로 또 돈을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는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왜 상승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계속해서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단기적인 상승에 그치고 다시 하락장으로 올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파트만 오르는 게 아니다. 지금 뭐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있죠. 특히 굉장히 어려웠던 빌라 시장, 그러니까 비아파트의 시장도 이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상승장을 이끄는 모든 시장에 대해서 상승장을 이끄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들을 좀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고요. 이 세 가지 신호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신호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뉴스 기사를 제가 몇 개를 좀 찾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얼마만큼 상승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뉴스인데, 자, 지금 부동산 상승폭이 7년 전보다 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요, 일주일에 0.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으로 따지면 30%고요. 그 다음에 서울 전체로 따지면은요, 1년, 그러니까 지금 2025년 6월이죠. 2024년 6월과 비교했을 때 1년 만에 25%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는 국민 평형이 벌써 15억입니다. 15억을 넘어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은 지금에 와서 다시 2020년, 21년 그때 당시에 금리를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내리면서 유동성 자산이 늘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패닉바이, 그 다음에 영끌족, 뭐 벼락거지 이런 용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 때 지금 보시면은 자, 문재인 정부 때 딱 이랬다. 그러니까 2017년, 18년도에 굉장히 불장이 있었고요. 자, 불장이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2019년도에 약간 소강 상태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2020년도 1월 달에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을 하면서 금리를 어떻게 했어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0.25%까지 단행을 했습니다. 돈을 무서운 줄 모르고 씁니다. 은행에서도 대출도 또 경제 회복 때문에 경제가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대출도 굉장히 많이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는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막 1억씩 오른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때 나온 게 이제 노도강도 오르고 금광구도 오르고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뭐 3억 가던 게 9억, 10억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시장 참여를 못했던 젊은 친구들 20대, 30대의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나 아니면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도 전부 다 마이너스 통장, 그 다음에 회사에서 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출을 끌어가지고 집을 샀었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서 집값이 굉장히 떨어지고 경매 물건이 사상 최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또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딱 이랬는데 지금 새 정권 초반인데
불붙은 서울 집값. 불 붙은 게 아니라 불이 지금 붙어서 헐헐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도대체 자, 서울의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가격이 얼마나 많이 늘고 있는지를 제가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좀 그래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대체 얼마만큼 불장인지, 자, 거래량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간 아파트 총 서울시의 일주일간 총 매매 거래량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뭐 경기도권이나 이제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제 다루는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3월달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 거래량이 이제 4,000건에서 7,000건 정도 이렇게 거래량이 나타나는데 지금 3월 같은 경우에는 10,000건이 넘었습니다. 10,000건이 넘었고 6월 거래량도 지금 4,000건이 굉장히 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5월 또한 8,000건 가까이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거래량이 늘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늘면 대부분 거래량이 늘어야 가격 회복이 빠르고 상승폭이 키울 수 있는데 지금 이 거래량은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3월 25일 날 재지정을 한 뒤로부터도 잠깐의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소폭 줄어드는 모습은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거래가 될 때마다 최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가를 끌어올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각 구별로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 특별하게 그래프들이 쭉쭉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 지역을 지금 투기지역 아니면 조정대상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확대 지정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이 지역도 아파트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투기지역이 지금 네 군데가 있죠. 서울시에서 그 다음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개의 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지역 자체가 이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거래하는데 이제 제약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목동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이 추가가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주로 이 지역이 아파트는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래서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풍선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 구역 지정에 대한 그러니까 이 규제에 대한 풍선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지정을 해놓으면 그 인근에 있는 대로 오히려 수요가 옮겨 붙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는데 그 현실은 생각보다 좀 참혹하다. 굉장히 뜨겁게 옮겨 붙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 지역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쑥쑥 튀어나온 부분 그래프 중에 쭉 튀어나오는 부분이 자 보시면 성동구가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강남구, 그 다음에 송파구, 그 다음에 서초구, 강동구, 그 다음에 마포구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용성 물론 용산은 빠졌지만 용산은 빠져가지고 성동구와 마포구가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매매 가격 지수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매수자들이 굉장히 많고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하죠. 매수자는 많은데 매도자 물건이 없다라고 하면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계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좌가 안 나오고 있고요. 내가 집을 보러 간다? 실질적으로 집을 보러 가면은 집을 보러 갔는데 내가 만약에 20억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고서 20억에 매수를 할까 해서 집을 보러 갔는데 매도자가 다시 보고 가면은 계약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매도자가 1억 더 주세요. 2억 더 주세요. 안 그러면 계좌번호 안 가르쳐 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엔 계좌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 거래량은 굉장히 줄지만 지금 거래가 되면은 무조건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마용성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뭐 강남하고 워낙 붙어 있고 또 인지도도 좋고 여기가 최상급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상급지죠. 중상급지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은 안 올랐다. 이쪽은 오히려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지만 지금 노도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광구 이런 지역들조차도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지역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매매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호가도 올라가고 있고 정고점을 뚫은 단지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는요 지금 어디 하나 조용한 데가 없어요. 전부 다 불장에 진입을 했고 여기서 지금 가격이 뭐 누가 먼저 이제 최고점을 갱신하냐 막 서로 시합하는 것처럼 굉장히 뭐 거래를 할 때마다 전거래점을 전부 다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과 그 다음에 매매 가격 지수를 좀 살펴봤는데 다음 장으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에서는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5% 정도 빠졌어요. 지방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만 올라갈까요? B아파트의 회복력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을 못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된다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은 거래량 자체가 뭐 2020년, 21년에 비해서 거래량이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뭐 빌라 거래량이 그만큼 이제 공급량도 줄어들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자, 근데 이제 회복하는 빌라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많은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아파트를 못 사니까 빌라를 가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과연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자, 나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 내가 아파트 가가지고 나는 전세를 살 거야. 아니면 아파트 매매를 살 거야. 이런 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나는 그냥 빌라 가서 살래.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10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빌라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했던 분들이 빌라 시장으로 유입이 된다?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빌라 시장은요, 따로 봐야 돼요. 물론 가격 상승 같은 경우는 꾸준히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주면 빌라는 그래? 그러면 이쪽으로도 거래량이 늘고 훈풍이 불겠네? 가격이 올라가겠네?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20대 30대들 이분들이 나는 여윳돈이 한 3억 있으니까 아파트 갈래 했는데 너무 비싸서 못 가. 그러면 이분들이 빌라 간다고요? 아니요. 아파트 전세를 가거나 아니면 아파트 반전세, 월세를 가겠죠. 빌라에서 그렇게 거주 안 합니다. 저 20년 넘게 부동산 쪽에서 20년 넘게 일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들어보질 못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마티즈 사러 가가지고 마티즈 사러 가서 에쿠스는 살 수 있습니다. 마티즈 사러 가서 에쿠스는 살 수 있지만 에쿠스 사러 갔는데 그거를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마티즈 소나타까지 간다고? 절대 못 갑니다. 그냥 에쿠스를 할부를 내가 36개월 생각했는데 이걸 60개월로 늘려서 가는 한이 있어도 에쿠스는 에쿠스예요. 마티즈가 소나타 뭐 그랜저까지 갈 수 있어도 에쿠스는 에쿠스라고 남습니다. 집도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떡하냐, 내가 아파트에 나는 무조건 아파트 갈 거야 라고 했던 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내가 빌라를 산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아파트 보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자금 대출 요즘에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은 반전세라도 아파트 가십니다. 근데 왜 빌라가 이렇게 회복이 되느냐? 신기하죠. 빌라가 회복이 되는 거는 굉장히 신기한데, 자, 신축 주택이 부족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워낙에 아파트 신축 물량이 워낙 높죠. 특히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재개발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추가 분담금 문제. 강남 같은 경우에도 뭐 몇백억을 더 추가로 내고서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슈가 되는 게 그 왕십리에 있는 행당 7구역 있죠. 푸르지오 서밋. 거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7월 입주예요. 다음 주에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1000세대 가까운 그래도 대단지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6구역하고 7구역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서울숲 리버브자이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전부 다 아파트로 돼 있어요. 한신 아파트, 그 다음에 뭐 이편한 세상 뭐 이렇게 다 이제 몰려있는 신동 아파트 다 몰려있는 아파트 대단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이슈화가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안 시켜준답니다. 169억을 더 달래요. 대우건설에서 조합원들한테 169억을 더 달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169억이 이게 조합원들한테는 1000세대 가까운 조합원들한테는 나누면은 사실 별거 아닐지 몰라도 1차적으로 건축비를 올려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행당 7구역 같은 경우에 후분양했습니다. 공사비를 증액하지 않으려고 후분양해가지고 후분양해서 공사비를 충당을 하려고 해서 분양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슈가 됐었어요. 후분양이 많지 않은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행당 7구역 같은 경우에는 후분양을 해가지고 정말 후분양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더 간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169억, 170억 가까운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지금 조합과 시공사 간에 지금 이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뭐 조합이 나쁘다, 시공사가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원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원가가 올라가면은 분양가가 올라가고요. 분양가가 올라가면은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개발 지역,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의 다세대 주택을 투자용으로, 아니면은 20대 30대 처음부터 아파트를 포기하고 아파트를 못 가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빌라를 사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매가가 오르고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빌라 가격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선호도가 조금 올라가는 게 맞지, 이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이 수요들이 빌라로 간다, 요거는 조금 안 맞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꽁 대신 닭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자, 그래가지고 또 이제 거래량을 또 좀 보여드릴게요. 빌라, 그러니까 연립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B아파트에서 오피스텔 뺀 건데 여기에서 좀 거래량을 보여드리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이제 거래량이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다세대 주택 거래량이 조금 이제 2022년도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세 사기건이 있었죠. 2022년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 사기와 딱 맞물려 가지고 빌라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질질질질질 이렇게 오다가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2025년도 초에 푹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2025년도 초에 이때 당시에는 또 아파트 가격도 또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때 빌라 거래량이 쭉 떨어졌다가 3월 달에 빌라 거래량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아파트 거래량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아파트 거래량하고 이게 약간 흐름이 비슷해요. 왜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빌라 가격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면 빌라의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래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뭐 10건 중에 빌라는 몇 건 거래되고 아파트는 몇 건 거래되냐, 이런 거래 비중이라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 부동산에서는 빌라의 거래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좀 왜 그런지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금 보시면은 33.2%까지 이제 2024년도에 좀 거래량이 늘어났다가 이게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적은 80%까지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3월까지 줄어들었다가 4월 달에 거래 비중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5월 달에는 아직 안 나왔지만 더 늘어나겠죠.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하반기에 부동산, 그러니까 뭐 지금 부동산 상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일 궁금하죠. 지금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상승장을, 이 흐름이 금방 또 식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소비자 이 동향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자 동향 조사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소비자 동향 조사가요,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을 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게 일단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인플레이션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주택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주택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일단은 처음에 보시면은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높아지면 내수가 조금 살아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낮아지면은 내수가 침체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자, 여기 보시면은 2024년 10월부터 나와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은 108,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그래도 내수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높아서 내수에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수가 이제 조금 활성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100보다 낮으면은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은 내수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침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래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악의 소비자 심리 지수의 최악은 지금 12월로 볼 수 있죠. 11월까지 그래도 100을 근근히 유지를 하다가 12월 3일 날 아주 역사적으로 큰 일이 있었죠. 이때 이제 다들 뭐 광화문 가고 용산 가고 하기 때문에 내수가 완전히 망가졌었죠. 그래가지고 88.3으로 굉장히 좀 침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쭉 88%, 91%, 쭉 90% 초반대를 유지를 하다가, 자, 우리가 6월 달부터 이제 100을 또 넘어봤습니다. 넘었는데 이제 올해 6월 달에는 이제 108.7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상당히 좀 좋아할 만한 이런 데이터예요. 왜냐면은 내수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상당히 좀 좋아할 만한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보다 향후에 얼마나 이제 그 물가가 올라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자, 보시면은, 오히려 낮아지는 게 좋은 거죠. 인플레이션은 높으면은,
굉장히 좀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는 게 좋은 건데 저는 사실 조금 의아해요.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상당히 공신력 있는 보고서긴 하지만 저는 조금 이게 만약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됐나 저는 사실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아해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향후 1년 뒤에는 보시면요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8에서 2.6, 2.4까지 떨어지고요. 3년 뒤에 5년 뒤에도 2.4%로 해서 1년과 3년과 5년 모두 계속 2.4%로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요것 또한 한국은행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만한 수치죠.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그만큼 안정적이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부양을 하는 그런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면 금리 인하를 하면 그 기대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수치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그래도 한국은행에서는 굉장히 좀 좋아할 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모두 다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 이런 보고서를 근거로 인해서 자 우리 내수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보고서를 근거로 인해서 이제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좀 내리겠다. 기준금리를 좀 내리겠다라고 2회 이상 내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5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2.75에서 2.5로 0.25 인하를 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금리 인하 아까 말씀드린 게 내수와 그 다음에 물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데 지금 물가 안정과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당연히 단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되냐면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그래도 금리 인하가 되면 말 그대로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보셨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단행을 하면서 현장의 유동성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자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 요인이 그렇게 없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제 휴전 협정을 맺어서 휴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전쟁이 굉장히 좀 전면전으로 가거나 아니면 전쟁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가에 치명적이죠. 유가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자 근데 그게 지금 휴전 합의가 되면서 그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이 상승을 멈출 만한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을 어떻게 멈출 것이냐.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내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규제를 내놔서 이거를 심리를 약간 위축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는 단기적 처방이고요. 실질적으로 중장기적 처방을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이걸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격 상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 첫째 자 250만 원을 공급을 하겠다. 250만 원을 공급을 하는데 임기 내에요. 임기 내에 그러니까 5년이니까 1년에 50만 원씩이죠. 자 여기에서 민간은 150만 원, 공공은 100만 원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자 공공은 제가 항상 설명드렸지만 1기 신도시 있죠. 신도시 5개의 1기 신도시에 전부 다 주택수를 포함해도 30만 호가 안 돼요. 30만 호가. 자 근데 공공주택을 100만 호를 공급한다. 4기 신도시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이게 언제까지 이거 기대심리 못 막습니다. 자 근데 그리고 또 나온 게 뭐냐면 두 번째는 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시키겠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죠. 용적률 완화해가지고 아마 임대주택 비율 늘릴 겁니다. 임대주택 비율 늘릴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공공주택 어찌됐거나 공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자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목적은 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부 체납을 받겠죠. 그리고 땅으로 기부 체납 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높여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자 근데 이게 자 지금 아까 제가 행당동 말씀드렸죠. 행당 7구역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추가 분담금 때문에 대우건설하고 지금 조합원 간 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잘못하면 169억 때문에 소송전 갑니다.
169억 때문에. 자, 근데 이게 169억 때문에 소송전 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큼 공사비 상승하니까 조합 부담이 크죠. 조합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조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또 계속적으로 이게 재개발 추진이 어려워요. 비례율이 서울에서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 100% 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105%만 나오면 정말 베스트라고 하거든요. 105%만 넘어가면은 비례율이. 자, 근데 여기에서 100% 넘지 않는 지역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거기에서 그 임대주택 비율을 높여가지고 완화를 해라. 이거 사실 쉽지 않은 정책일 거예요.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특히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1000가구를 짓습니다. 1000가구를 짓는데 150가구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대비율 15%라고 했을 때. 자, 근데 1000가구를 지었을 때 굉장히 요즘에 뭐 물론 1000가구에서 뭐 하이엔드급으로 짓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요즘에 뭐 아파트 조합원들이 굉장히 하이엔드급으로 이렇게 선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건축비가 뭐 당연히 막 1000만 원이고 9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중간에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는 건데 자, 그러면 1000가구 중에 나머지 850가구는 하이엔드고 임대주택 150가구는 저렴한 자재를 따로 그것만 빼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물론 마감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해가지고 조금 더 단순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왜냐면은 하이엔드급으로 짓는데 전부 다 뭐 이제 다 옵션이라든가 발코니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이제 뭐 안에 들어가는 목재라든가 몰딩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디오 폰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모든 기계들을 임대 아파트랑 일반 아파트가 이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게 더 힘들 겁니다. 그게 더. 그러면은 임대주택도 자동적으로 하이엔드급으로 가는데 그럼 그 공사비는 조합원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겠죠. 조합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되면은 자, 재개발도 힘들 뿐더러 재개발이 되더라도 이게 몇 군데 안 돼서 이 취지에 무색한 거예요.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취지. 저는 재개발을 공부하고 재개발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아직도 저는 뭐 재건축은 물론 돈 많으신 분들은 뭐 투자금이 뭐 한 10억, 20억씩 있으신 분들은 뭐 강남에는 못 들어가지만 뭐 목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재건축 단지들 조금 사업성 나오는 단지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오래된 아파트들을 재건축하기 때문에 임대가가 안 나와요. 하지만 저는 재개발을 정말 좋아합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을 정말 좋아하는데 정비사업이야말로 2, 3억 소액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아니 2, 3억도 사실 우리나라 뭐 현금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뭐 통계에도 나오고 하는데 2, 3억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사실 쉬운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2, 3억을 가지고 이게 뭐 소액이라고 하면은 또 뭐라고 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동산 쪽에서는 소액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2, 3억을 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희망, 나중에 추가 부담금은 아파트 만약에 거기에서 대출 받고 하면, 그리고 아파트 30억짜리 사는 사람들도 많이 대출 받습니다. 근데 뭐 추가 부담금 때문에 대출 안 받고 추가 부담금은 뭐 내가 내 빚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추가 부담금을 대출로 받고 충당을 한다라고 해도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걸 넘어서 버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큰 매력이 있는 투자 아닙니까? 응?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 30억 있으신 분들은 강남에 재건축 가시면 돼요. 강남에 재건축 가서 일주일에 0.7%, 1년에 30% 상승하는 거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몇이나 계실까요? 원펜타스, 그 다음에 방배 5구역 이런 지역들 사실 쭉쭉 나와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허다해요. 현금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돈이 없는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유일하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뭐 끝까지 안 가도 돼, 나는 그래도 많이 오르면 팔아도 돼 라는 게 재개발 투자예요. 빌라 투자. 이런 부분들을 자꾸 내려놓는다? 이런 부분들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비사업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뭐 과거 얘기를 자꾸 해서 사실은 좀 죄송하긴 한데, 저는 제가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시작한 거는 2006년도고요. 그 전에 이제 경매랑 이런 것들 본 게 2003년도인데, 제가 그때, 왜냐면은 2003년도에 뭐가 지정됐어요? 2002년도에 시범 뉴타운이 세 군데 지정이 됐죠. 은평 뉴타운, 기름 뉴타운, 왕십 뉴타운. 그 다음에 2003년도에 2차 뉴타운이 지정이 되고요. 2005년도에 3차 뉴타운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시범 뉴타운 포함해가지고 뉴타운이 25군데였어요. 25군데. 근데 그게,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정말 물론 뉴타운은 도시정비 사업하고는 좀 많이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워낙 구역이 광역적인 범위를 개발을 하기 때문에 구역별로 해제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과연 이 뉴타운의 25개 뉴타운이 지금 은평 뉴타운, 기름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처럼 만약에 다 개발이 됐다라고 했을 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랐을까요? 맨날 공급 부족하다고 떠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이게 계속적으로 물론 부작용은 있습니다. 어딜 가나 이제 왜냐면은 조합 사업이고 약간의 공공의 이익을 띈 조합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이 반대하거나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못해요. 이런 부분들은.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을 좀 서울시나 정책 입안자분들이 좀 나와서 달래고 좀 해가지고 으쌰으쌰해서 같이 몰아갔다면 제가 봤을 때 부동산 시장 이렇게까지 상승할 이유는 없어요. 자,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해제했죠. 전부 다 해제했어요. 전부 다 해제해가지고 신길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신길뉴타운은 16개 구역 중에 9개 구역인가가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그 뉴타운을 또 재지정을 신속통합기획 구역이다 다 재지정을 해가지고 다시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기회비용의 낭비입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신속통합기획 구역이 지금 1차, 2차 그 다음에 수시 모집 해가지고 약 한 7, 80군데 됩니다. 해제된 구역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모아타운, 그 다음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얼마나 많은 지역들. 서울시에 보면은 이제 1000군데 가까이 정비사업 재개발 구역이에요. 근데 물론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게 부작용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이제 후보지를 선정해서 내가 이 구역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구청에 신청을 해서 연번을 받아서 동의서 진구를 하고 하다가 안 되면 말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좀 피해를 보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번 부분은 분명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정비 사업은요, 정비 사업은 막으면 막을수록 서울 신규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막는 대로 손해예요. 이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번 정권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재개발, 신속통합기획구역 이런 것들 거의 없앨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끌어가서 규제는 안 하고 그러니까 세금을 더 확대를 안 하고 공급 쪽으로 좀 측면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 물론 앞으로 조금 두고 봐야 되지만 이거는 바른 방향이라고 봐요. 물론 제가 봤을 때 이 우여곡절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하반기에는요 이 불장을 끌 소방차가 없어요. 그게 이제 외부에 있는 외부 충격에 의한 불장의 소방차였는데 그것 또한 해결이 됐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하반기에 금리 인하 또 뭐예요? 추경 들어가잖아요. 추경 들어갑니다. 추경 들어가가지고 자영업자 16조는 자영업자 5천만 원인가? 1,000만 원 이상인가? 5년 이상 연체된 사람들 이제 감액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현금성 살포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총 36조가 넘는 돈을 추경을 이제 그 현금성 살포를 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자, 그러면 좋습니다. 현금 물론 10만 원에서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받는다라고 하는데 좋아요. 저도 주시면 좋죠. 가서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직원들하고 소주 한잔 하고 가족들하고 회식 한번 하고 좋은데 자, 그러면 그 물가 상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 추경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추경 예산안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추경 예산안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2.4%로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 추경과 그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와 그래서 유동성의 확대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실질적으로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다시 영끌족이 나오고 있고요. 패닉바잉으로 인해서 예비 수요, 가수요가 전부 다 다시 몰리는 현상. 그리고 이게 강남 상구,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해서 여기 투자할 사람들이 성동구, 마포구 간다? 그거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강남구 사실 분들은 강남구 기다려요. 성동구, 마포구, 성동구, 마포구 사실 분들이 기다렸다가 부동산 시장이 불장이니까 들어오는 거지. 이분들이 아니면은 하급지나 조금 외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다운사이징을 해서 투자를 한다? 그런 거는 쉽지 않습니다. 투자뿐만이 아니라 실입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실입주 시장이잖아요. 투자자들보다 실입주 시장이 많고 특히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실제 거주를 해야 되고 무주택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적지만 정고점을 계속해서 돌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용성 같은 경우, 마포나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자라든가 실입주자들이 그쪽에 유입을 하고 있고, 자, 이런 지역들이 왜 지금 상승을 많이 하느냐? 외곽 지역들 있죠. 뭐 동대문구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외곽 지역들에서 집값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 풍선 효과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리고 자꾸 이제 그 잘못된 것들로 이제 뭐 꽁 대신 닭이다. 내가 아파트 못 가니까 아파트 가려고 했는데 못 가니까 빌라 간다.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왜냐면은 수요층 자체가 다릅니다. 수요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참 어둡습니다. 이게 지금 불장이 끌 수 있는 이게 뭔가가 없기 때문에,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이게 단기적으로 아주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잠깐은 주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시골이나 지방 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묵죠. 개발을 하려면. 그러면은 어른들이 그랬어요. 여기는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쓰지 말고 이 땅을 사야 된다. 왜냐면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가격이 상승할 지역이니까. 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30년, 40년이 지난 아직도 먹히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먹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도 가격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만으로는 절대 이 시장을 잡을 수 없다. 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시장이 꺼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하신 것들을 조금 제가 이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거래량 많고 많이 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패닉바잉으로 더 늘지 않을까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소액 투자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떤 조건을 봐야 할까요? 자, 소액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액 투자는 아파트인지 이제 뭐 다세대 주택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제가 이 질문만으로는 어떻게 뭐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투자 시점, 투자 가능성이 있는 곳, 뭐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뭐 상담 신청서나 댓글로 상담 문의를 남겨주시면 여기 보시면 전화번호 있죠. 02-421-3001 여기로 전화 주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뭐 전화 상담도 해드릴 수 있고, 안 그러면은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왜냐면은 자세한 내용들을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살고 싶은데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죠. 많이 올랐죠. 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자꾸 이제 외곽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자, 성동구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성동구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조금 더 가격이 낮은 동대문구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나가니까 그게 이 불이 번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서 서울 외곽 지역까지 지금 다 번지고 있는 거예요. 중곡동 신통이 이제 신속통합기획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인데, 신속통합기획구역은요, 그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한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용어지, 이 신속통합기획구역은 전부 다 재개발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신속통합기획구역도 재건축이 있고요, 재개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신통 이야기 듣고 방문했더니 가격이 너무 올라서 투자금이 크더라고요. 중곡동도 그렇죠. 중곡동 전망이 어떤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중곡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좋은 지역이죠. 지리적인 입지나 많이 좋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신통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벌써 이제 동의서 진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중곡동 같은 경우도 좋은 지역이 만약에 괜찮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재개발 지역 정비사업 지역 투자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중곡동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월부터 대출도 어려워질까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렇죠. 7월에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적용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점이 큽니다. 왜냐면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소득 대비, 미래 소득 대비 전부 이제 그 대출의 규모를 한 번에 책정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150을 곱하는 건데,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서로 이게 양극화를 더 심하게 하는 정책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5천만 원 덜 나오고 1억 덜 나오고 하는 문제거든요. 강남이나 뭐 여러 군데 이제 서울에 있는 상급지 아니면 최상급지에서 아파트 가격이 뭐 30억, 50억, 70억 막 이래 버리는데 5천만 원 1억 덜 나온다고 해가지고 안 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5천만 원 1억 대출 다 안 해주면요 오히려 더 기회라고 봐요. 오히려 이게 이런 정책들이 점점 더 몰아주는 거예요. 한쪽으로 돈 있는 사람들을 몰아줘서 부익부 빈익빈을 더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스트레스 DSR 3단계 물론 시행은 하겠지만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단기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서울 강남권 최상급지 이거 아무 효과 없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들 결국은 고민하고 이 스트레스 DSR 대출 조여지는 거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형평성 있게 그러니까 소득별로 아니면 구역별로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강남 상구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지역들에 보편적으로 좀 가격을 하향 평준화라든가 아니면 유지를 한다라고 마음을 먹어야지, 자꾸 이 정책적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을 강남구에 맞추니까 강남구 집값 오르면 서울시 전체 오르고 경기도 오르고 이렇게 퍼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강남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다 못 잡는 거예요. 강남대로 그냥 내비두고, 아니 50억짜리 70억짜리 사시는 분하고 10억짜리 15억짜리 사는 분들하고 이거를 규제를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맞춘다는 게, 정책을 똑같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는 놔두고 저쪽을 좀 안정화시켜서 서민 주거 안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참 그러지 못한다라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오히려 강남 상구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오히려 정책을 잘하는 거다. 나머지 여기는 그냥 뭐 놔두고 저쪽에서 같이 살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지금 그렇잖아요. 이제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월급 받고 뭐 해가지고 연봉 2, 3억 대도 강남 못 들어온다.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고 한다라고 하면 못 들어가요. 자, 그리고 자, 아파트의 빌라 가격 상승률이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뭐 상승률이라고 하셨죠? 여기 보면은 상승이 아니라 상승률. 상승률은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왜냐면은 덩치가 작잖아요. 덩치가. 투자율, 상승률, 수익률로 따지면 원래 빌라가 더 높습니다. 항상 높게 나타납니다. 이 상승장에서는 아파트 시장의 상승률보다 빌라 시장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수익률로 따지면은요, 오히려 아파트보다는 빌라, 그 재개발 가능성 있는 빌라들, 이런 지역들 투자 잘하시면은, 정말 알짜 투자하시면은 이런 거 수익 정말 짭짤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기 때문에 한번 항상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투자 관점에서 눈여볼 만한 재개발 추진 지역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재개발 지역이 워낙 많습니다. 재개발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재개발도 종류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속통합기획 도시정비 사업으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요. 이거는 지금 신속통합기획 구역으로 빨리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갈 것인가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또 도시정비용까지 나왔습니다. 도시정비용 사업으로 해서 원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면적이 10,00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3,000평. 근데 도시정비용으로 가게 되면은 물론 조건은 좀 까다롭지만 3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0평까지, 뭐 9,000 몇백 평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사실 신속통합기획보다 뭐 용적률 인스트나 이런 것들이 워낙 높기 때문에 구역 지정되고서 진행만 된다라고 하면 너무나 훌륭한 사업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 서울에 교차하는 역이 40몇 군데 정도 되는데 이런 지역들을 38군데인가 그래요. 이제 더블 역세권 이상이,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노후도, 그러니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노후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제 과소필지가, 이제 원래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90제곱미터 이하를 과소필지라고 하는데,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냥 딱 집약적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소필지가 140제곱미터 이하를 과소필지라고 하고요. 2층 이하의 단독주택 비율이 또 높습니다. 높고 있고, 그리고 노후도 또한 굉장히 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찾아서 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강북 쪽에 몇 군데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지역 중 소액으로 인력으로 접근 가능한 추천할 만한 지역,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전화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Q&A 시간이었는데 좀 답이 굉장히 좀 짧고 성의 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라이브에서 좀 해드리는 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나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셔서 상담 신청하시면은 충분히 상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자산 시장 자체가 지금 모두 다 불장입니다. 모두 다. 그 중에서 부동산만 톡 떼가지고 이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의 시장이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올해까지 연결이 될 것인가라는 걸 주제로 오늘 라이브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라이브 들으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날 8시에 라이브 방송을 매주 진행할 예정에 있으니까 꾸준하게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피한 밤 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